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태원 국조특위가 오늘 경찰과 소방 등을 상대로 첫 청문회를 엽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4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 선거구제 개혁이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당이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은 머뭇대는 분위기인데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돼 앞으로 복잡한 셈법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 내 쓴소리가 잇따라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해서 플랜 B가 필요하다. 개밥의 도토리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 초청 신년회에 갔어야 한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변이들이 잇따라 출현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검사 의무화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에는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서 4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고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합니다. 1차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익은 경찰청장과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모두 44명이 채택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앞서 1, 2차 기관보고에 이어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김교웅 의원은 어제 오후 비공개로 만나 동행명령장 발부와 3차 청문회 증인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7일까지지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특위 의견을 듣고 왜 필요하고 얼마의 날짜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후에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하지만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지를 놓고 여야는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한미 핵 연습 관련 발언을 미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는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재확인했고 미 백악관도 정보 공유와 모의 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가를 마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는 질문에 답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핵 연습 관련 발언을 부인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보고 좀 의아했는데요. 이 공동 핵 연습, 공동 핵 기획이라는 게 대단히 큰 이슈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올 이슈가 아니고. 앞서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미국도 긍정적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군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 핵무기를 직접 다루지 않는 토의식 도상 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을 보유한 나토 회원국들과의 공동 핵 연습보다 낮은 단계의 방식입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연습이란 직접적 표현이 담긴 질문을 공동 핵 연습으로 받아들이면서 부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한미는 미국 핵 전력 자산의 운용 정보 공유,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동맹국의 압도적 핵 전력을 믿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백악관도 한미가 정보 공유와 비상계획 강화를 비롯해 모의 훈련을 논의하고 있다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TV조선 김조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는 민주당 중진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초청 신년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민주당 신년회에서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있던 문희상 민주당 상임고문이 토끼는 굴을 3개 판다는 사자성어 교토 3구를 거론했습니다.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런 주장에 중진들도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당의 총력을 쏟는 또 연계시키는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는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하다. 사법 리스크는 야당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초청 신년 인사회에 불참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통 크게 품 넓게 나가서 정말 협치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검찰 출석을 공언했던 이 대표가 아직도 출석 날짜를 통보하지 않아 수사 차질도 예상됩니다.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대표 측의 출석 날짜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정치개혁 화두로 꺼낸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야당의 입장이 분분합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중엔 법 개정을 마무리하자고 했지만 과거 소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이재명 대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대선거구제 비판 글들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독재를 위해 써먹었던 수단이라거나 민주당 의석수만 뺏기는 제도라는 비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라고 공격했고 다음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반발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다. 당 지도부에서는 반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중대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 하지만 이 대표는 그동안 소선거구제 폐지를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 이재명이 평생 가진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 바꿔야 합니다. 송영길 당시 대표도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승자 독식의 패권 정치는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머뭇거리자 당내에서는 정치개혁 아젠다를 윤 대통령에게 뺏겼다며 전략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논의에 탄력이 붙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새해 초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속내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도라든가 지역 간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되고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중대 선거구제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인 이제 소선거구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이 두 개의 선거제도가 다른 점인 가장 큰 다른 점은 어떤 점입니까? 일단 지금은 소선거구제예요. 예. 지금은 아시겠지만 각 지역별 선거구별로 한 명만 당선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유권자분들이 총선 날 투표를 하시면 가장 많이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표를 받은 분이 당선이 되고요. 단 한 표 차이라도 표를 적게 받은 분은 낙선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하게 되면 선거구를 일단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 소선구제에서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선거구제를 개편하면서 최소 2~3명부터 많게는 4명, 5명까지도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게 되죠.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갔을 때 가장 장점이 있다면 한 사람의 독식, 어느 특정 정당, 특정 후보가 한 표라도 이겨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0대 1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독식 구조를 갖다가 타파하고 중대선거구제로 하게 되면 거대 정당뿐 아니라 작은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자들도 당선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10% 뭐 15% 정도의 득표를 가지고도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국회에 가서 또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인지도라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선거에 나서서 이길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소선구제를 재개편했을 때 그 현역 의원들 내지는 현역 당협위원장들의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중대 선거구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 화두로 이제 던진 거긴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당내에서 이 정책 아젠다를 뺏겼다. 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대통령의 이제 신년 이 하두로서는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의 본연의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정치 개혁인데 예. 이 부분은 특히 선거가 없는 해에 해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선거를 직전에 두면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불가능한데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새 하두를 잘 던졌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이것이 하나의 그 정치 개혁에 이제 물꼬를 내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기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선거의 그 구성은 크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구가 훨씬 크죠. 이제 비례대표는 47석에 불과하고요. 지역구는 나머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역구에서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으로 지금 한 20~30년 우리 문제를 좀 만들고 있는 게 지역주의입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당선되니까 뭐 한 50몇 프로의 득표를 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다 당선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걸 이제 문제는 지역구를 어쨌든 좀 손을 봐서 좀 이것을 좀 완화할 거냐 아니면 비례대표 제도를 좀 더 보강해서 완화할 것이냐 이런 것에 논의가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나온 발언들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목 정치와 지역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중대선거구제고요. 윤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에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 당의 지금 과제의 숙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은 장점도 있고 또 중대선거구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지고지선한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당장에 총선인데 그게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공개적으로 이제 찬성 의견들이 나왔지만 이제 뭐 사실 중대 선거구제가 실시가 되면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뭐 TK라든지 PK라든지 영남 지역에서는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닌 정의당 쪽이나 네. 제2진보 진영 세력의 네.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이 중대선거구제가 됐을 때 더 불리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위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영남과 호남의 의석수와 그 성향, 정치적인 성향을 두고 본다면 앵커께서 지금 분석하신 게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새누리당 때 김무성 당대표였죠.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이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시뮬레이션 나온 분석이 영남권에서는 민주당의 진입이 조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는 걸로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호남 쪽에서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그리고 실제적으로 특히 PK 지역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당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그럼 이제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전 이거는 영남과 호남만 봤을 때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이나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민주당 독식구조가 될까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단지 텃밭만을 고려한 선거구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민의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제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혁안을 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김종인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이 실현 가능하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방금도 이제 지적해 주셨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한 현역 의원들이 이제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일단 이 선거제도 자체는 그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하루를 빼고는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는 우스개가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의 유불리에 이제 연동돼 있고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 개인에게도 돼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느냐 또는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 다른데 한국의 정치의 쟁점이 지역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를 들면 계층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대적 요소라든지 또는 이제 뭐 아젠다적 뭐 예를 들면 뭐 성별이라든지 뭐 녹색 환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쨌든 좀 강화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제 정치 원로께서 이렇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뭐냐면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는 그 역설은 어떤 정치적 결단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통령이 이를 꺼내고 또 지금 국회에는 한 7개 정도의 이런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완전히 검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선거 없는 올해 그리고 선거법이 확정돼야 돼서 지역구를 좀 나누는 것이 이제 4월 달 1년 전에 하게 돼 있으니까 국회의장도 동의해서 4월까지 한번 해보자. 3월 말까지 마무리해보자.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기회에 여야가 좀 집중적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모아봤습니다.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흠집을 잘 잡기만 해도 내가 득을 보는 그런 양당 정치. 이거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 장점으로는 소수자 신인 진출이 좀 용이하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다. 중대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가 훨씬 더 궁합이 맞는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의견이 갈리는 거를 좀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앞서서 저희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도를 보여드렸듯이 예전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제에 찬성을 하는 그렇죠. 입장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입장이 바뀐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나 그 이후에도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 개혁을 갖다가 강조를 했었죠. 근데 예. 당장 지금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걸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혁 어젠다를 먼저 가져갔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에게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구제 개혁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경험해야 되지만 국민들께는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적인 부분들을 그것도 보수 정당에게 뺏겼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호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앞서서 말씀드린 기득권을 갖다가 어떻게 내려놓느냐.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진정은 텃밭인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면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국민의힘 보수 정당도 아니라 시뮬레이션 해보면 같은 진보 계열의 다른 세력에게 의석수를 내줄 수 있다는 결과는 민주당에게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에게 의석수를 내주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민주당 내에 반발이 더 심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이것을 지키려면 당내 리더십을 통해서 과연 정당 개혁이나 이런 선거구제 개혁 관련된 TF도 꾸리고 저는 이 어젠다를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뭐 그런 적에 이제 그런 그 해석도 있겠지만은 이 같은 이제 해석도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뭐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면 따로 나오는 이제 비판이 투표율도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방 호족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로 진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일부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한 바대로 약간의 부작용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이게 없던 제도가 아니라 유신과 전두환 50대 중선거구, 2인 선거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딱 여야가 나눠먹기를 했고 제1당은 크고 나머지 정당은 적은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선거제도를 보였고 일본도 55년부터 94년까지 자민당의 1당 그 독재 형식을 50년 정도 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에서 보면 이제 개파 정치라든지 또 부패 돈선거, 선거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상당히 안 좋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중선거구를 하고 있는 나라는 한두 개 나라 정도만 됩니다. 남미의 나라, 뭐 콜롬비아 정도가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도입할 때 지역주의 패단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주장을 많이 했지만 현재는 지역주의가 굉장히 투표 행태는 존재하지만 득표율로 보면 굉장히 이제 영남에서 민주당의 지지도 좀 올라가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두 자리로 올라가는 이런 행태로 사실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 문제가 아니라면 보다 좀 선거제도를 현실적으로 좀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제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준연동형 제도가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소선거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영미 그리고 이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하는 이 나라 정도 외에는 사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는 이제 비례대표 중심의 대선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동 제도를 각 정당이 지지율만큼 국회 의석을 갖는 제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중도층에 우리는 극단적 진보와 보수 빼고 중도가 아주 많은 나라인데 이 중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더 바꿔 나간다면 지금 제도에서 조금만 더 손을 보면 됩니다. 굳이 소선거구에 대해서 중선거구로 바꿀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지역구 인정하고 비례대표를 조금 한 30명만 늘린다면 이 현재의 제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300명이라는 국회 의석에서 한 30명 정도 더 늘리는 것 대신 국회의원의 봉급이라든지 보좌관이라든 거는 동결 내지는 좀 더 감축하는 이런 식의 국회의원들의 결단이 있다면 충분히 국민들이 어느 정도 용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제 중대선거구제 개편. 자,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예전 선거로 되돌아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80년대 그 당시로 돌아가자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저희 정당의 정치를 보면 정말 극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텃밭이라는 소위 말하는 영남, 호남 중심으로 한 텃밭 또는 수도권 내에서도 사실 양당의 텃밭들이 있습니다. 예. 이 텃밭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의 그런 개혁적인 성향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정당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새로운 인물들이 좀 수혈될 필요가 있고 정치적으로 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뭐 사람만 바꿔치기 한다고 이게 개혁이 되겠느냐. 전반적으로 우리가 선거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이번 제도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차원의 저는 개혁적인 어젠다를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과거로 회귀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더 나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다. 저는 이렇게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네. 일본 같이 이제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가 네. 이제 수십 년 이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패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봤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런 안 좋은 측면,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될까라는 걸 본다면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민심이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뭐 이번 대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은 보통 우리가 정권 교체 주기다. 그런데 이번에 5년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민도를 봤을 때 글쎄 이 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의 자민련이 장기 집권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선거구제 하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신년 인사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성 의원들만 따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면 이 과거 조용한 내조를 이제 공언을 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시자마자 임기 초반부터 이제 막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는 분명히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예. 대통령이 모든 행사를 다 갈 수 없고요. 모든 일들을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분명히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잘하느냐의 문제이지 대통령 부인이 나서는 게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지금 뭐 조선일보와의 그 대통령의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입장이 정리가 되면서 행보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이면서도 제대로 잘된 행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대들도 있습니다. 특히 뭐 여성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여성 정치인과 대통령 부인의 만남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이 야권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저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나 아니면 원외에서 활동을 해보면 오히려 남성 중심의 정치 행사나 이런 모임들에서 여성들이 많이 배제가 되고 소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전 대통령도 여성 정치인과의 적극적인 만남이 더 필요하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왔죠. 특히 김의겸 의원 같은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내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협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게 이제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야당의 좀 반응이고 일침인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의원을 초청하는데 여야 여성의원 모두를 초청해서 좀 대화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여성 의원들만을 이제 초청하는 것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왜 대통령 부인이 왜 정치인을 그래도 국회의원을 직접 초청을 하느냐,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민주당 내나 야권에서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여사 그때 영부인이라고 불렀죠. 영부인이 직접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을 부른다기보다는 그 배우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했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직접 정치하려고 저러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그건 정말 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부인들을 부르면 어떻고 만나면 어떻고 직접 정치인들과 만나면 어떻습니까?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점에서 대통령이 뭐 직접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여성 정치인들의 그런 어려운 점도 같은 여성으로서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직접 말하기 어려운 점들을 또 작게 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결속력도 다지고 또 청와대실 대통령실 밖에 있는 민심을 듣는 그런 장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보여드렸듯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특히 중진 의원들이 플랜 B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진들의 이야기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모든 정당이나 또 전략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인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게 좀 강조되는 거는 암만 해도 이제 좀 초기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제 정당의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도 뭐 아직 수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의 실체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나 신뢰도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지지도 이런 거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지지도가 하락한다든가 이런 민주당이 위기가 온다면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새해 토끼해를 맞아서 토끼라는 사람이 토끼라고 하는 동물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득담 차원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또 새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자기 우군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다. 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한 거는 새해 인사니까 저희는 뭐 그런 뭐 당연히 그런 거 절차들은 다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면담 그날 당시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신년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불참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간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이제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예방을 가겠지만 예. 신년회를 불참하면서까지 간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안보 라인이 지금 검찰의 수사 내지는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문 전 대통령도 지지층의 결집이나 아니면 당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의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라서 예. 특히 친문 세력과의 강한 유대감을 대국민 메시지로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건재하다 또는 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탄압받는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는 게 이제 시기가 다가와서 다음 주 중에는 출두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봅니다. 예, 저희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신년 인사회에 이 대표가 불참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은 참 개밥의 도토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의 상징성, 국가의 첫날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큰 행사에 그래도 참석해야 된다라는 이번에 안 간 거는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협치를 하려면 그거부터 해야 돼요. 대화를 시작해야. 그래도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은 그냥 통 크게 품 넓게 나가서 정말 협치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예, 이 문희상 상임고문이죠.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이제 그 여당의 신년 인사에 특히 대통령 신년 인사에 가면 개밥의 도토리 신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래도 이제 갔어야 된다는 시각들이 특히 이제 중진 의원들 예전 좀 오래 정치를 하신 분들의 입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정치인으로서 좀 담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범하게 한다면 죄송합니다.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신년회라는 게 우리 국가 성격에서 대통령은 이제 국가 원수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행정부 수장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제 행정부 수장으로서 이걸 하더라도 좀 더 이게 행안부가 공문 한번 그 이메일로 보내서 할 일이 아니라 사실 정무 라인에서 좀 가동됐다면 좀 더 이게 포용하는 국가 원수로 역할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이 좀 그 가정상의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신년회에 민주당 대표가 그냥 가는 거는 거의 이제 당 전체의 모임과 민주당 대표 한 사람 이렇게 가는 행태고 또 못 가면 뭐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좀 다른 분이 가기도 하고 그랬고 또 여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또 안 간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이제 가능한 참석하는 쪽이었는데요. 현재는 바로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협치가 전혀 없고 이렇게 강대강 대결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어제였죠. 이제 신년 인사 어제 그제였죠. 이제 신년 인사의 초대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전혀 몰랐다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정말 뭐 화면으로 보시면 정말 몰랐다는 표정과 몰랐다는 말투였는데 자, 그렇다면 대표 비서실과의 소통이 안 된 거냐? 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실무적으로는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분명히 그 공문이 왔다면 아무리 이제 좀 뭐 너무나 예의 안 지키고 또는 뭐 이렇게 중요성에 부과가 안 돼 있더라도 좀 확인을 거쳤으면 좋은데 과거의 경우에 보면 이제 초집장을 직접 들고 온다든가 직접 뭐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좀 더 다른 차원의 정무적 이런 고려가 있어야 되고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예. 얘기로는 직접 들고 왔다고 그래요. 대표실 비서실로요. 아, 이번에요? 예, 예. 아, 근데 이번에 지금 현재는 뭐 오후 12월 22일 날 오후 2시부터 했는데 6시까지 답을 달라라는 이메일이 왔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현실은 약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의 이것이 정무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해서 한번 더 이렇게 해야 초청이 가능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걸 판단의 주체가 뭐 비서실장이었을지 아니면 좀 더 보고 라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에 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당신 저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 나는 그런 시그널.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고심을 하다가 만배 씨, 혹시 건강 괜찮으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몸 상태 지금 어떠십니까? 예, 영상 보신 대로 김만배 씨는 차명 오피스텔까지 빌려서 수백억 원을 숨겨왔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뭐 김만배 씨의 측근들의 음닉 자금과 관련해서 김 씨의 이제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언급이 나온 맥락이 뭘까 이런 걸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마 그 이모 씨,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대표 그리고 최모 씨 같은 이사가 한때 예. 검찰이 물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왜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라고 물으니까 이 그 공동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만배 씨는 이 돈을 마지막 본인의 생명줄로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은닉된 재산이 압류되고 하니까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명줄이라는 것에 있어서 앞에서 마지막이라는 데 또 포커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포커스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동아줄 내지는 생명줄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본인 상당수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숨겼을 뿐만 아니고 또 그 전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위 기자들한테 수억 원의 돈을 줬다 내지는 또 상당수를 또 지금
뭐 지금 이제는 야권이 된 전 여권에 있던 네. 각종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했는 한마디로 정치계와 법조계에 대한 50억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첫 번째 동아줄 내지는 생명줄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 생명줄은 결국은 언론 쪽이었을 텐데 결국 제일 마지막 본인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것이 결국 나중에 그 어떻게든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나서도 자기가 살 수 있는 돈이었을 텐데 그 돈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추징 보존을 하니까 더 이상 본인이 믿을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게 되니까 본인으로서는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에서 일단은 이 김만배 씨와 측근들이 대장동 수익금을 뭐 수표로 인수를 해서 소액권 수표로 나눠서 대여금고 네. 차명 오피스텔에 이렇게 은닉을 해왔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에요. 일단은 범죄 수익이라는 어떤 가정 하에서 살펴본다면 당연히 어떤 뭐 대여 금고라든지 아니면 일단 현금화 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나 대여 금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 있는 금고인데 예.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보통 이게 같은 은행이어도 다른 지점에 있는 대여 금고의 현황 파악을 못 해요. 기본적으로 대여 금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닉성, 그다음 비밀성 이런 것기 때문에 어떤 본인 외에는 이게 대리인도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 굉장히 알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 외부에서 누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은행에서도 자기 지점 외에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이 할 수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을 왜 했냐라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어떻게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일단은 아마 이걸 추징 보전을 아마 지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가정 하에 지금 보전 조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판이 끝나보고 과연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 돈이었나. 이게 과연 그 목적이란 것이 범죄를 할 목적이었나? 아직은 조금 미정인 단계라고 보여요. 근데 저도 이제 이 기사를 계속 따라가면서 지금 김만배 씨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어떤 특정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뭐 지금 김만배 씨가 입원을 한 상황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최모 씨라든지 측근이었던 이모 씨 지금 구속 기소가 됐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어떠한 뭐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거 있는데 어떤 범죄인지 이것이 과연 대장동 사건과 연결된 범죄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만배 씨를 조사함으로써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대여금고의 이제 은밀성에 대해서 이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대여금고라는 것이 이제 있다고 확인이 되면 검찰이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강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최모 씨라든가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억이 넘는 돈을 범죄를 그 김만배 씨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고 숨겼다라는 혐의로 해서 지금 구속해서 기소된 상태입니다. 예. 결국 지금 불러서 김만배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은 왜 그와 같은 그 부탁 내지는 지시를 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숨겼던 재산 외에 추가적인 돈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 본질적인 질문. 천화동인 1호에 있는 이 김만배 씨의 재산 그것은 누구 건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그 혐의가 인정됐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은 걸 보면은 결국 부탁받아서 숨긴 사람을 지금 구속했다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어떤 주범은 김만배 씨다라는 것이고 김만배 씨를 불러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제 물은 다음에 다시 구속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최종적으로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그 민사상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본안 소송을 통해서 이기면은 그거를 이제 돈을 가지고 오거나 어떻게 하듯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추징 보존을 해놓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유죄 판결과 함께 몰수, 추징 같은 판결이 있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국고로 환수하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 해나갈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김만배 씨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일단 좀 극단적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어떤 신병 확보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생겨버렸죠.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굉장히 중증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선일보의 어떤 취재에 의하면
걸어 다녔다. 네, 그러니까 TV조선.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갈 때는 응급차에 실려서 갔지만은 2시간 만에 나왔을 때는 뛰어가기도 하더라. 이런 정황들은 어찌 보면 본인의 어떤 이러한 지금 현재 어떤 신체적인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주장대로 위중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수사를 받고 재판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빙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지금 어찌 보면 증거 자료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런 본인의 측근들이 구속 기소가 됐다는 부분은 증거 인멸의 정황은 조금 적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재판부에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래도 나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뭐 금전적인 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이 될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겠는데요. 정 전 실장의 재산이 2억 원가량이 이제 동결이 됐다고 그래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장동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이제 그 유동규 씨로부터 한 2억 4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았다라는 그 혐의와 관련해서 결국 뭐 뇌물이든가 아니면은 그 부패방지법 위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가 돼서 하면서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돈을 검찰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한 2억 4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진상 실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김용 민주 그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씨 세 명이 이 천화동인 1호에 1호에 가진 그 김만배 씨의 지분 중에 4분의 1 정도 되는 한 약 25% 정도를 이제 받은 것으로 지금 기소 재판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세전 700억. 세후 한 400억 정도 그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 지금 상당 부분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전 절차가 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과 별개인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업자들한테 그 정보를 주고 그중에 일부를 이렇게 뒷돈으로 받았던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2억 4천만 원 정도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줬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국에서 기존 코로나 백신이 잘 듣지 않는 코로나 신종 변이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EU도 중국발 입국자들을 상대로 공동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의 한 병원에 코로나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대기실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在近期那我们有很多门诊的输液患者 최근엔 해외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XBB와 BQ1, BQ1.19 등 새로운 변이도 중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XBB 변이는 항체 치료제와 오미크론 백신의 강한 저항력을 갖추어 재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대규모 감염 사태가 또다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는 중국발 입국자들을 상대로 회원국들 간 공동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중국 여행객의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에 압도적 다수 회원국이 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Effectivement, les passagers qui embarquent aujourd'hui dans un vol en provenance de Chine à destination de la France s'engagent à accepter un test à l'arrivée. EU는 내일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안정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도 최근 불안하기만 합니다. 네, 중국 입국자 5명 중 1명이 확진자였고 최근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초강력 변이까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국내에 들어온 중국발 입국자는 총 1,052명입니다. 이 가운데 단기 체류자 309명이 인천공항 도착 직후 PCR 검사를 받았는데 20%인 61명이 확진된 걸로 판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인 우회 입국 경로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뿐만 아니라 그 허브 공항 같이 이렇게 돌아서 오는 그런 공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 확진자의 40%를 차지하는 XBB 1.5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도 13건 확인됐습니다. 면역 회피력이 높아 치료제와 개량 백신의 저항력이 있습니다. 지금 2차 백신 맞으면 XBB를 막을 수 있느냐. 그 효력이 좀 떨어질 거예요. 면역 회피가 많아져서. 방역당국은 이 경우에도 중증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개량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예,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신종 변이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가 중국발 유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방역 조치는 문제가 없는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출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XBB 그리고 BQ1, BQ1.19 뭐 이렇게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이 XBB라는 게 이제 전파력과 치명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시청자들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변이는 기존에 획득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얻은 면역 모두 회피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진화상의 이점이 있고 전파 능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세종화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 속도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유행하던 변이주보다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전파 능력이 늘어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중증화율에 있어서도 큰 변화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자세한 데이터가 나오려면 최소 1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중국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내부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내 사례나 해외 사례를 종합해서 봤을 때에는 향후 1달에서 2달 정도 사이에는 대규모의 유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정도면 유행 정점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상회복이 진행이 되고 나서 3번 정도의 대규모 유행이 있었는데요. 네. 중국도 이번 한 번의 유행으로 끝이 아니라 2번에서 3번 정도의 유행이 더 남아있고 그 유행마다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XBB가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문제인데 이 미국에서도 초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XBB 변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최근에 이가 백신 접종이 강력하게 권고가 되고 있고 예. 이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XBB 변이 같은 경우에는 면역 회피 특성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가 백신이 제공하던 감염 예방 효과에서도 어느 정도 회피하는 특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백신 접종이 3회나 4회 정도 진행되었을 때 과연 감염 예방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 의문이 이가 백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염 예방 효과보다는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고위험군의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도 그런 기조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중증화율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역시 고위험군에게는 백신 접종이 강력하게 권고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XBB 변이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다시 입국의 빗장을 걸어 잠궈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검역 정책은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 결국 다른 나라에서도 유행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새로운 변이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검역 정책의 목표는 새로운 변이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특성에 맞춰서 방역 정책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변이가 어느 정도로 면역 회피를 하는지, 그다음에 새로운 변이가 중증화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검역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본질적으로 모든 유입을 다 차단할 수 있는 검역 정책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설 전후해 가지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로드맵을 유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변이가 강력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이미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접종률도 높고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도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대응 역량도 상당히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로드맵에 있어서는 기존에 제시했던 로드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설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해왔는데요. 러시아 당국자가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해준 북한에 감사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고위 외교 관계자가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해준 북한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을 지원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수 군사작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리킬 때 사용해온 표현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를 판매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We do believe that North Korea is covertly supplying Russia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artillery shells. 북한과 러시아 모두 무기 거래설을 부인해왔지만 이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기 거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 대북 체제 위에 이를 문제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볼 사진은 얼음왕국이 된 풍경인데요. 꽁꽁 얼수록 더 즐거워지는 풍경.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투명한 얼음 위에 알록달록한 조명이 쏟아집니다. 웅장한 규모의 행사장이 거대한 테마파크를 방불케 하는데요. 중국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국제 빙설제입니다.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캐나다의 퀘벡 윈터 카니발과 더불어 3대 얼음 축제로 불립니다. 매년 1월 초부터 2월까지 열리는데 행사 기간에는 행사장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 얼음 조각들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이 거대한 얼음 조각을 배경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정말 얼음 왕국의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나라에도 겨울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얼음 조각 광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장입니다. 경주의 월정교, 영국의 빅토리아 메모리얼 홀 등 이탈리아 산탄젤로성 등 세계적 건축물들이 빙등 예술 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송어축제가 한창인데요.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이 추위도 잊은 채 얼음 위에서 낚시 삼매경입니다. 네, 춥지만 참 즐거워 보이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영하 4.4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춥고요. 철원은 무려 영하 17.3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2도, 철원은 영하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절기 소환인 금요일 늦은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